재판정의 공기는 무거웠다. 형광등이 차갑게 내려다보는 가운데 이경은 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피고인석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그 서류들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왜 도망치지 않았죠? 이경의 목소리는 재판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냉정하고 날카로웠다. 마치 메스처럼 정확하게 상대방의 급소를 겨누는 소리였다. 증인석에 앉은 김미영은 고개를 숙였다. 28살의 그녀는 마치 10살짜리 아이처럼 작아 보였다. 어깨는 움츠러들었고 숨소리조차 작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하얀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고 그 손수건은 이미 눈물로 축축해져 있었다. 대답해주세요. 이경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당신은 성인이었습니다. 28살이었죠. 팔도 다리도 멀쩡했고 당신 앞엔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재판정은 숨을 죽였다. 판사도, 방청객도, 피해자의 가족도, 심지어 피고인마저도 고개를 들어 이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경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남아서 그 남자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 스스로 앉아 있었어요. 그것도 새벽 2시까지. 그건 무언의 동의 아닙니까? 김미영의 어깨가 떨렸다. 그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더 큰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경은 증인석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날이 서 있었고 단 한 줄의 동정도 없었다. 이것이 그녀의 무기였다. 감정을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논리와 법리만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것. 그것이 그녀를 법정에서 이기는 변호사로 만들어준 비결이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당신은? 이경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날 밤 술을 몇 잔이나 드셨죠? 세 잔 정도요. 김미영이 간신히 대답했다. 3잔이요? 정말로요? 이경이 서류를 넘겼다. 여기 당신 친구의 진술서에 따르면 당신은 소주 1병 반을 혼자 다 드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김미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검사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이경은 이미 다음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런 순간을 위해 수개월 동안 준비해왔다. 피해자의 모든 행적, 그날 밤의 모든 정황, 심지어 피해자의 과거 연애사까지 샅샅이 파헤쳤다. 당신은 평소에 술을 자주 드시나요? 그건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김미영은 말문이 막혔다. 이경의 질문 공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신은 그날 밤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았나요? 여기 통화 기록을 보면 당신이 먼저 전화를 걸었더군요. 밤 11시 37분에. 그건 회사 일 때문에. 회사 일요? 금요일 밤 11시 37분에 회사 일을 논의하셨다고요? 재판정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방청석에 앉은 몇몇 사람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이경은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이 일어났다는 시간은 새벽 2시경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 이후에도 1시간 더 그 장소에 머물렀나요? 김미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무서웠다고요? 이경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다. 그런데 CCTV 영상을 보면 당신은 새벽 3시 15분에 혼자서 멀쩡히 걸어 나오더군요. 심지어 휴대폰으로 전화까지 하면서요. 이제 재판정은 완전히 이경의 페이스였다. 그녀는 한치의 빈틈도 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경이 김미영 바로 앞으로 다가갔다. 당신은 정말로 진심으로 그날 밤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미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이경의 몇 시간에 걸친 신문은 그녀의 기억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한 확신조차 흔들어 놓았다.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이경이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다. 그날 그녀는 이겼다. 판결은 무죄, 피해자는 무너졌고 가해자는 웃으며 법정을 나갔다. 김미영은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다.
이경은 조용히 서류를 챙겼다. 그녀의 정장은 언제나처럼 깨끗했고 눈빛은 지치지 않았다. 승리의 쾌감이 몸을 감쌌지만 그 쾌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미 다음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펌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 변호사 주혁이 말을 걸었다. 오늘도 완벽했어. 역시 이경이야. 감사해요. 이경은 간단히 답했다. 그런데 주혁이 잠시 망설였다. 가끔 미안하지 않아? 저런 피해자들한테. 이경이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주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실보다 중요한 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변호사입니다. 감정은 사치고요. 그날 이후로도 수많은 재판이 있었다. 피해자는 많았고 가해자도 많았다. 하지만 이경의 승률은 90%를 넘었다. 그녀는 로펌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이경은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묻는 사람이었다. 상처를 헤집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 믿었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홀로 야근을 하던 이경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 아래에서 누군가는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하지만 이경은 그 생각을 빠르게 떨쳐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건 파일이 쌓여 있었다. 또 다른 성범죄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대기업 임원이었고 피해자는 신입사원이었다. 이경은 파일을 열었다. 내일부터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법정에서 상대를 논리로 압도하는 순간,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의 쾌감을 사랑했다. 그것이 그녀의 존재 이유였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묻고 있었다. 그때 왜 도망치지 않았죠? 6개월 후 이경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시작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다. 로펌의 원래 회식. 이경은 평소처럼 적당한 시간에 자리를 뜰 계획이었다. 하지만 선배의 변호사 강민수가 계속 술잔을 권했다. 이경아, 오늘은 좀 늦게까지 있어봐. 네가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서. 강민수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다. 40 중반의 그는 이경의 직접적인 상사이기도 했다. 청소에는 신사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통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은 거절하기 어려웠다. 회식은 2차, 3차로 이어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결국 이경과 강민수만 남았다. 시간은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다. 우리 집에서 마저 마실까? 강민수가 제안했다. 여기는 너무 시끄럽잖아. 이경은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강민수는 자신의 멘토이기도 했고 앞으로의 승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한 잔만 더 하고 가면 돼. 강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 있었다. 넓고 깔끔했다. 강민수는 와인을 꺼내 따랐다. 이경아, 너 정말 실력이 뛰어나. 앞으로 파트너도 충분히 될 수 있어. 이경은 와인을 천천히 마셨다. 알코올이 온몸에 퍼지면서 긴장이 풀렸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법률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강민수는 이경의 과거, 가족사, 연애 경험까지 자세히 물어봤다. 이경은 평소보다 많이 취해 있었다. 이경아, 강민수가 갑자기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 이경 바로 옆에 앉았다. 네, 넌 정말 매력적이야. 강민수의 손이 이경의 어깨에 놓였다. 이경은 몸이 경직됐다. 선배님. 괜찮아, 우리 사이잖아. 강민수의 손이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갔다. 이경은 그의 손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만두세요.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았다. 싫어하는 것 같지 않는데? 강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이경은 몸을 밀었다. 하지만 강민수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손이 이경의 팔을 붙잡았다. 싫어요. 그만해요. 이경이 다시 말했다. 이번엔 조금 더 크게. 하지만 강민수는 듣지 않았다.
아니 들었지만 무시했다. 이경아, 너도 원하잖아. 왜 거짓말을 해? 그 순간 이경의 머릿속에 김미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증인석에서 떨고 있던 그 여자의 모습이, 그리고 자신이 던졌던 그 질문들이. 왜 도망치지 않았죠? 입안이 말라버렸다. 다리가 무거워 움직이지 않았다. 이경은 그제야 깨달았다. 도망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이튿날 이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무실에 나와서 평소처럼 일을 했다. 강민수도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이경은 그 일을 없던 일로 치우고 싶었다. 술에 취해 있었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마다 그 기억이 돌아왔다. 강민수의 손길, 그의 웃음소리, 자신의 작은 거부, 의사가 무시당하던 순간들. 3주가 지난 후 이경은 결심했다. 신고하기로.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경찰관이 물었다. 이경은 그날 밤의 일을 설명했다. 하지만 말하면서도 자신의 설명이 얼마나 약한지 느꼈다. 성관계는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럼 정확히 어디까지? 이경은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웠다. 경계가 모호했다. 어디부터가 범죄이고 어디까지가 단순한 스킨십인지. 진술은 15번 바뀌었다. 조서는 두툼해졌다. 이경은 끝없이 증명해야 했다.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일을. 검사와의 면담에서는 더 직접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왜 그 자리에 혼자 따라갔나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나요? 증거가 있나요? 이경은 그제야 피해자들이 왜 신고를 망설이는지 이해했다. 시스템 자체가 피해자를 의심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사무실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동료들이 이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어때? 다른 파트너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커리어가 아깝잖아. 이경은 서랍을 열었다. 녹음기, 진단서, 택시 영수증. 그날 밤의 모든 흔적들을 수집했지만 무엇 하나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경은 처음으로 피해자가 되어 법정에 섰다. 증인석이 낯설었다. 목이 마르고 손이 떨렸다. 강민수 측 변호사는 이경이 평소에 사용했던 바로 그 전술들을 사용했다. 왜 혼자 따라갔나요? 평소에 선배님과 어떤 관계였나요? 정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나요? 이경은 기억을 말해야 했다. 하지만 질문들이 쏟아질수록 자신의 기억마저 의심스러워졌다. 그때 정확히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정확한 단어를 말해주세요. 정확한 시간은요? 눈앞이 흐려졌다. 이경은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듣고 있지만 믿지 않는 것 같았다. 판결이 났다. 무죄의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다.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경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신문은 조용했다.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이었지만 언론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경은 로펌을 그만뒀다. 정확히는 권고 사직을 받았다. 회사 분위기를 위해서. 대표 변호사가 말했다. 어느 흐린 오후, 이경은 작은 상가 건물의 2층을 계약했다. 원룸 크기의 작은 공간이었다. 창문이 하나 있었고 낡은 소파와 주전자가 전부였다. 문 위에 작은 간판을 달았다. 피해자 상담소. 그날 이후 이경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듣기 시작했다. 첫 번째 손님은 20살 대학생이었다. 그녀는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 하지만 말하면서 계속 울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이경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에 대학생은 더 큰 소리로 울었다. 이경도 함께 울었다. 그날 밤 이경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에서는 더 이상 법정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작은 상담소와 따뜻한 차 한 잔이 나왔다. 하은은 말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눈에는 눈물 대신 공허함이 가득했다. 25살의 그녀는 마치 부러진 인형처럼 보였다. 상담소 문 앞에서 하은은 12번을 망설였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기를 반복했다. 그 문을 열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그녀가 마침내 문을 연 이유는 단순했다. 안에서 누군가 괜찮냐 하고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앉으세요. 천천히. 이경은 하은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차를 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하은에게는 안전해 보였다. 첫 번째 상담에서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시간 내내 소파에 앉아서 손만 비볐다. 이경도 무리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앉아 차를 마셨을 뿐이다. 두 번째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은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세 번째 상담에서 하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날 비가 오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좁은 골목이었고 가로등이 깜빡였어요. 이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메모도 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았다. 하은은 천천히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날씨와 거리, 풍경 같은 주변적인 것들부터. 회사 회식이었어요. 신입사원 환영회였고요. 선배들이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 다음 말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서 이경은 기다렸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따르고 티슈를 건네고 그저 함께 있어줄 뿐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하은은 조금씩 더 많은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부장님이었어요. 40살 정도, 결혼도 하셨고 아이도 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회식에서도 신입사원들을 많이 배려해 주셨거든요. 하은의 이야기는 이경이 겪었던 상황과 매우 유사했다. 술자리, 회사 선배,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택시비도 아까우니까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하은은 그날 밤을 기억하기 싫어했다. 하지만 동시에 계속 말하고 싶어했다. 마치 독을 뱉어내듯이. 차 안에서 갑자기 손을 잡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격려의 의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하은은 자신이 그 순간 얼마나 무력했었는지 말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왜 그때 소리를 지르지 못했을까요? 이경이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답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얼어붙어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 말에 하은은 처음으로 울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모두들 제게 물어봤어요. 왜 그 차에 탔냐고,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냐고,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냐고. 엄마도 친구들도 경찰도 검사도 모두 저를 의심했어요. 이경은 하은을 끌어안았다. 말없이 등을 토닥였다. 당신을 믿어요. 이경이 말했다. 당신이 겪은 일을 믿어요. 그 말에 하은은 더욱 큰 소리로 울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온전히 믿어준다는 느낌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하은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아팠지만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하은이 신문 기사를 가져왔다. 이 사람이에요. 하은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기사를 가리켰다. 제게 그런 짓을 한 사람. 기사는 또 다른 성추행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같은 회사의 다른 여직원이 피해자였다. 가해자는 같은 사람이었다. 저도 증언할 수 있을까요? 이경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당신이 다시 모든 걸 겪어야 해요. 법정에 서야 하고 질문을 받아야 하고. 괜찮아요. 하은이 말했다.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이 옆에 있잖아요.
하은의 증언 준비는 쉽지 않았다. 그녀는 수없이 진술서를 고쳐 썼다. 기억을 되살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경이 옆에서 함께했다. 하은이 무너질 때마다 이경이 일으켜 세웠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드디어 재판 날이 왔다. 하은은 증인석에 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저는 그를 압니다. 하은이 말했다. 그가 어떻게 웃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드는지 압니다. 그는 처음에는 친절합니다. 배려심이 많은 선배처럼 행동해요. 하지만 그건 가면이에요. 하은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가해자의 행동 패턴, 그가 사용한 말들, 피해자를 조종하는 방식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저는 그때 25살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었고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었어요. 그래서 거절하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것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재판부는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다. 하은의 증언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증인의 기억이 정확한지 의문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하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상처받은 사람의 기억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특히 자신을 망가뜨린 순간의 기억은요. 법정 뒤쪽에서 이경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하은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판결은 유죄였다. 처음으로 가해자가 처벌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하은에게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하은은 상담소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저도 도와주고 싶어요. 하은이 말했다. 다른 피해자들을, 저처럼 혼자서 아파하는 사람들을요. 이경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다. 상담소에 책상이 하나 더 늘어났다. 하은의 자리였다. 창문에는 새로운 로고가 붙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오후 새로운 피해자가 상담소를 찾아왔다. 20살 대학생이었다. 손을 떨고 있었다. 하은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천천히 괜찮아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 그 학생은 하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이해와 공감을 발견했다. 저도 당신과 같은 일을 당했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아요. 그 고통이 어떤 건지. 그날 밤 이경과 하은은 상담소에서 차를 마셨다. 고마워요. 이경이 말했다. 뭐가요? 당신 덕분에 저도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하은이 웃었다. 처음으로 짓는 진짜 웃음이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다. 주혁은 그날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2023년 11월 15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파트너 회의. 이경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던 모습을. 그 일은 사실이야. 이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15명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이경을 바라보려 하지 않았다. 주혁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을 삼켰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일까? 강민수 선배가. 하지만 증거가 있나? 이런 걸 회의에서 말해도 되나?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클 텐데. 하지만 가장 큰 목소리는 이것이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대표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이경, 이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다. 신중하게요? 이경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는 지금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건 그렇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증거요? 제 몸에서 일어난 일인데 증거가 필요해요?
주혁은 이경의 눈빛을 피했다. 그 눈빛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너는 봤지, 그날 밤을. 주혁은 정말로 봤다. 그날 회식 자리에서 강민수가 이경에게 계속 술을 권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데도 이경만 붙잡아 두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 둘만 남았을 때 강민수가 우리 집에서 한 잔 덜하고 제안하는 것도. 주혁은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강민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도 먼저 자리를 뜨고 말았다. 내 착각일 수도 있어. 어른들 사이의 일에 내가 끼어들 필요는 없지.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집으로 갔다. 이제 그 결과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일단 이 문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자. 대표 변호사가 말했다. 좋지요? 이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회사 차원에서 내부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적절한 조치가 뭐죠? 강민수 선배에게 주의나 주실 거예요?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주혁은 책상 위에 펜을 집어들고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이경, 너도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강민수와 같은 대학 출신인 박 파트너가 입을 열었다. 민수는 로펌의 핵심 인력이야. 그리고 이런 일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증거 그만해요. 이경이 소리쳤다. 저는 피해자예요. 증거를 가져와야 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 순간 이경의 눈이 주혁을 향했다. 주혁 선배는 그날 봤잖아요. 강민수 선배가 저를 어떻게. 주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걸 느꼈다. 나는 주혁이 입을 열었다. 나는 잘 기억이 안 나. 거짓말이었다. 그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다. 이경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주혁 선배. 정말 미안해, 이경아. 그날 나도 많이 마셨거든. 확실하지 않은 걸 함부로 말할 수는 없잖아. 그 말에 이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이경이 말했다.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그리고 그녀는 회의실을 나갔다. 그날 이후 사무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경은 여전히 출근했지만 동료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주혁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일주일 후 이경이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미쳤나? 누군가 속삭였다.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될 줄 아나? 왜 조용히 처리하지 못할까? 여자들은 원래 감정적이야. 주혁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점점 더 죄책감이 커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다. 주혁은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증인으로. 그날 저녁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검사가 물었다. 주혁은 최대한 건조하게 답했다. 회식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참석했고 시간이 늦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집에 갔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지막에 둘만 남았나요? 제가 나올 때는 여러 명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거짓말이었다. 이경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증인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어떻게 보셨나요? 평범한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 적은 없나요? 주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날 밤 강민수의 눈빛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는 무죄였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날 밤 주혁은 잠들 수 없었다. 내가 진실을 말했다면, 내가 그날 본 것을 정확히 증언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경은 얼마 후 로펌을 그만두었다. 정확히는 권고사직을 당했다. 그녀가 마지막 날 사무실을 정리할 때 주혁은 다가가고 싶었다.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경이 박스를 들고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주혁은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깨달았다.
몇 달 후 주혁은 신문에서 이경의 이름을 다시 봤다. 그녀가 피해자 상담소를 열었다는 기사였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주혁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녀는 그런 일을 당하고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는데 나는 어느 날 밤 또 다른 기사를 봤다. 하은이라는 여성이 성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다는 내용이었다. 가해자는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 기사를 읽으면서 주혁은 무언가 깨달았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날부터 주혁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나는 왜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대답은 간단했다. 무서웠기 때문이다. 자신의 안전한 위치를 잃을까봐, 동료들에게 찍힐까봐, 회사에서 밀려날까봐. 하지만 그 안전함은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6개월 후 주혁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상담소 앞에 섰다. 간판을 올려다봤다. 피해자 상담소. 하은이 나왔다. 주혁을 알아보는 눈치였다. 당신은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혁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경이를 도와주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은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그날부터 주혁의 진정한 속죄가 시작됐다. (3년이) 흘렀다. 하은은 이제 상담소의 공동대표였다. 처음 그곳을 찾았을 때 그 무너진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단단하고 따뜻한 여성이 서 있었다. 상담소는 더 이상 작은 원룸이 아니었다. 시정부의 지원을 받아 더 큰 공간으로 이전했고 정식 비영리 단체로 등록됐다. 새로운 이름은 기억의 서가였다. 왜 서가예요? 어느 날 방문한 기자가 물었다. 이경이 답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처럼 소중히 보관하고 싶어서요. 지워지지 않도록. 서가에는 수백 권의 책이 꽂혀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책이 아니었다. 익명의 피해자들이 써낸 자신들의 이야기였다. 어떤 책은 두껍고 어떤 책은 얇았다. 어떤 책은 글자가 흘러내릴 정도로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어떤 책은 분노로 종이가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모든 책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 어느 겨울날 새로운 방문자가 왔다.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쓸 수 있나요? 하은이 그녀를 맞았다. 소녀의 손이 떨리는 걸 봤다. 마치 3년 전 자신의 모습 같았다. 물론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괜찮아요. 소녀는 며칠 동안 한 글자도 쓰지 못했다. 그저 빈 종이만 바라봤다. 하은은 옆에 앉아서 말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부터 해도 괜찮아요. 그날 어떤 날씨였는지. 비가 왔어요. 소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다. 학원 선생님, 상담 시간, 혼자 남게 된 도시. 저는 너무 어려서 그게 나쁜 일인지도 몰랐어요. 소녀의 이야기는 하은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은이 말했다. 절대로. 몇 주 후 소녀는 자신의 첫 번째 책을 완성했다. 얇지만 진실한 이야기였다. 이걸 다른 사람들이 읽어도 될까요? 소녀가 물었다. 당신이 원한다면요. 저처럼 아파하는 다른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 책은 청소년 코너에 꽂혔다. 며칠 후 비슷한 나이의 다른 소녀가 그 책을 읽고 상담소를 찾아왔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 힘이 또 다른 사람을 보이는 것. 한편 주혁은 상담소의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서류 정리나 청소 같은 간단한 일만 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됐다. 주혁 씨는 법률 상담을 해주세요. 이경이 제안했다. 내가요? 하지만 난 당신이 변한 건 알아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법적 도움이 필요해요. 주혁은 망설였다.
자신 같은 사람이 피해자들을 도울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하은이 말했다. 완벽한 사람만이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바뀌려는 사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주역의 첫 번째 법률 상담은 쉽지 않았다.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직장 여성이었다. 변호사님도 남자시네요. 그녀가 불안해했다. 네, 그렇습니다. 주역이 솔직히 답했다. 혹시 불편하시면 다른 분께.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예민해서. 상담이 진행되면서 주역은 깨달았다. 법적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었다.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는 것, 그들의 편에 서는 것. 이기기 어려운 사건일 수도 있어요. 주역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제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에 주역은 뭔가 깨달았다. 승패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기억의 서가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쌓였다. 어느 날 특별한 방문자가 왔다. 김미영이었다. 이경이 첫 번째로 법정에서 만났던 그 피해자. 안녕하세요.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경은 순간 당황했다.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었는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영 씨, 저는 사과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김미영이 말했다. 감사하려고 왔어요. 감사요? 당신이 변한 걸 봤어요.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이제는 우리 편이 되어 주시잖아요. 김미영은 계속 말했다. 저도 변했어요. 그때는 너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을 도우려고 해요. 제가 당신에게 한 일은 모두 용서했어요. 김미영이 미소를 지었다. 당신도 그 시스템의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날 밤 이경과 하은과 주역은 함께 차를 마셨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 하은이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이경이 답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자신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역이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가 바뀐 만큼 다른 사람들도 바뀔 수 있어요.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다. 기억의 서가는 계속 커지고 있었다. 더 많은 이야기가, 더 많은 생존자가, 더 많은 희망이 그곳에 모이고 있었다. 벽에는 새로운 문구가 붙어 있었다. 기억하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린다. 강민수, 그 이름은 이곳에서 한 번도 온전히 발음된 적이 없었다. 하은은 그를 그 사람이라고 불렀다. 이경은 가해자라고 했다. 다른 피해자들은 그놈, 그 남자, 그 새끼 같은 단어들을 사용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실제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다. 기억의 서가 한편에는 운명존이라 불리는 특별한 성관이 있었다. 그곳에는 가해자의 이름을 적지 못한 이야기들이 꽂혀 있었다. 왜 이름을 쓰지 않으세요? 어느 날 방문한 연구자가 물었다. 하은이 답했다. 그 이름을 쓰는 순간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요.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같아서요. 이경이 덧붙였다. 우리는 피해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어요. 가해자의 이름이 아니라.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실제로는 더 복잡한 이유들이 있었다. 법적 문제, 2차 가해의 위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안전. 어느 날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 불명, 주소 없음. 저는 당신들 중 한 명이 말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경이 편지를 읽었다. 손이 떨렸다. 당신들이 쓴 것을 읽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신문에서.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날 밤은 서로 동의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됐다. 저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와 딸. 이런 일로 그들이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잘못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 세상에 말하는 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제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강민수입니다.
하은은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말했다. 이게 이름 없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자기 이름은 당당하게 밝히면서 자기가 한 일을 인정하지 않는. 이경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 안에서 강민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에 그 목소리가. 우리 답장을 써야 할까요? 하은이 물었다. 아니요. 이경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더 많은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강민수의 아내에게서였다. 제 남편은 좋은 사람입니다. 평생 남을 해치지 않고 살아왔어요. 제발 우리 가족을 내버려 두세요. 편지를 읽으면서 이경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와 동시에 연민도 있었다. 강민수의 가족들은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강민수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못했다. 우리가 그의 가족을 표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하은이 말했다. 우리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어느 날 밤 상담소에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다. 이경은 그 목소리를 알아봤다. 강민수 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직접 만나서. 이경은 잠시 망설였다.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발요, 한 번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데요? 사과하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강민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늦었어요. 이경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에요. 당신이 상처 준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세요. 그게 진짜 사과예요. 전화가 끊겼다. 그 후로 강민수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계속 느껴졌다.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강민수가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후배 여직원이 피해자였다. 역시 하은이 말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은 없어요. 재판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용기 있게 끝까지 싸웠다. 그리고 여러 명의 증인이 나섰다. 그 중에는 이경도 있었다. 저는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경이 증언했다. 그는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술자리를 이용하고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권력관계를 악용합니다. 이경의 증언은 강력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피해자가 아닌 증인이었다. 훨씬 더 당당할 수 있었다. 판결은 유죄였다. 강민수는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날 밤 기억의 서가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피해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이긴 거예요? 어떤 피해자가 물었다. 글쎄요. 이경이 답했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계속 살아갈 거라는 것. 하은이 덧붙였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기록됐어요. 성범죄자로. 그렇다. 강민수의 이름은 이제 법원 기록에 남아있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이름이 됐다. 하지만 기억의 서가에서는 여전히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만의 방식이었다. 가해자에게 이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이름에 더 집중하는 것. 책 한 권이 출간됐다. 제목은 그의 이름은 끝까지 없다. 초지는 검은색이었다. 그 위에 은색 글씨로 제목만 적혀 있었다. 저자명은 없었다. 대신 기억의 서가 피해자들이라고 적혀 있었다. 책 내용은 다양한 피해자들의 이야기였다. 모두 가해자의 이름을 빼고 쓴 이야기들이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 이 책에는 가해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 생존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그는 이름 없이 남았고 우리는 이름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책은 조용히 화제가 됐다. 베스트셀러는 되지 않았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어느 날 한 독자가 편지를 보냈다. 저도 가해자의 이름을 지우고 제 이름을 찾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경과 하은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이 이런 거였어요. 하은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도록 돕는 것. 강민수는 감옥에 있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3년) 후 봄, 기억에 서가는 작은 카페를 겸하게 됐다. 서로 카페라는 이름이었다. 누구든 와서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커피를 마실 수 있었고 그냥 앉아있을 수도 있었다.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땐 말해주세요. 말하고 싶지 않을 땐 그냥 여기 있어 주세요. 어느 화창한 오후 낯선 여자가 카페에 들어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조심스럽게 둘러보더니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았다. 하은은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식물에 물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녀 근처에 있었다. 여자는 1시간 정도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지만 하은은 신경 쓰지 않았다. 여자가 일어나려고 할 때 하은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여자가 작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여자가 말했다. 뭐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요. 그 말에 하은도 웃었다. 언제든 오세요. 여기는 항상 열려 있어요. 저녁이 되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부분 피해자 출신이거나 자원봉사자들이었다. 이경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다. 3년 동안 연습한 결과였다. 이경 언니, 오늘 상담 어땠어요?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물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이경이 답했다. 새로운 분이 처음으로 웃더라고요. 주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이제 기억의 서가의 법률고문이었다. 여전히 다른 로펌에서 일하고 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에 와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줬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주혁이 말했다. 김소영 씨 사건 1심에서 승소했어요. 카페 안이 환호로 가득해졌다. 김소영은 6개월 전부터 상담을 받아온 피해자였다.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성추행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정말요? 하은이 놀라며 물었다. 네, 판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대요. 그날 밤은 즉석 축하 파티가 됐다. 누군가 케이크를 사왔고 누군가는 음료수를 들고 왔다. 늦은 시간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이경, 하은, 주혁 3사람만 남았다.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변했네요. 주혁이 말했다. 우리 모두. 이경이 동의했다. 저는 그때 말도 못했는데. 하은이 웃었다. 나는 거짓말쟁이였고. 주혁이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가해자를 만드는 사람이었고요. 이경이 조용히 말했다. 3사람은 잠시 조용해졌다. 각자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알아요?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그 시간들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완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아파봤기 때문에 더 잘 도울 수 있어요. 주혁이 덧붙였다. 그리고 실수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도 이해할 수 있고요. 3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 꼬집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웃기 시작했을까요? 이경이 물었다.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하은이 답했다. 그냥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살아남았다는 걸 실감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주혁이 말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집에 가야겠어요. 하은이 일어났다. 저도 주혁이 따라 일어났다. 이경은 혼자 남아서 정리를 마저 했다. 컵을 닫고 의자를 정리하고 내일을 위해 커피 머신을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책장 앞에 섰다. 수백 권의 기억이 그곳에 꽂혀 있었다. 모두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새로운 책 한 권이 오늘 추가됐다. 이번 주에 상담을 마친 피해자가 써낸 이야기였다. 이경은 그 책을 조심스럽게 선반에 꽂았다. 다른 책들 사이에서 그 책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았다. 잘 자요. 이경이 책들에게 인사했다. 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이경은 간판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서로 카페. 그 아래 작은 글씨.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경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 내일도 누군가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다. 상처를 안고 혼자라고 생각하며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어서.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배울 것이다. 상처는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도 웃게 될 것이다. 진짜 웃음을. 끝.